다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아 인사하네요. 인사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목쪽에서 가운데를 맡고 있는 현승입니다. 네, 다못 쪽에서 그러면 왼쪽을 맡고 있는 병규입니다. 저는 오른쪽을 맡고 있는 한예준입니다. 아 근데 이제 카메라 구도상 네. 이 방송인이 반대죠. 되면 아. 반대로 얘기하셔야죠. 그런가요? 저는 그러면 우측이네요. 네. 예준 씨가 좌측이고. 네, 이걸 딱 반대로 이게 감이 딱 없네. 아, 이게 너무 나도 오랜만에 했어 사실 이거를. 저 딱 한번 함정판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순간 좀 헷갈렸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지 하다가 저희가 앉은 상으로는 왼쪽이 맞죠. 왼쪽과 네. 오른쪽. 자, 이 대명절 설날을 좀 쉬고 와서 이제 오랜만에 녹음을 합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게 맞죠? 사실 스케줄상은 열흘 정도 됐나? 네, 엄청 오랜만이죠.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 만나서 수요일 날. 수요일에 만나서 그걸 했으니까 네. 거의 한 이젠 10일? 네, 그쵸. 그 만에 만났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만난 거긴 해서 그렇게 오래된 기분은 아닌데 막상 따져보니까 한 열흘 정도 맞아요. 됐습니다. 이게 열흘 됐고 그 사이에 이제 명절 있었고 명절 뭐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뭐 저는 매번 똑같습니다. 그냥 인천 내려가서 그냥 놀고 먹고 하다가 그러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본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댁이 이제 인천이고 네. 할머니 댁도 그럼 이제 친가는 네. 이제 조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네. 네, 이제 저희 집이 큰 집이어서 네. 네, 저희 집에서 하고 외가도 어.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입니다. 그 얘기 했던 것 같다. 네, 네. 아파트 바로 옆동이어서 부담이 없네요. 걸어서 2분 거리예요. 걸어서 2분 거리고 외가가 다 거길로 모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또 거기도 큰 집이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옛날부터 없어요. 옛날부터 대이동. 대우등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친척들도 다 인천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인천 살았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막 고속도로에서 막 막혀 있고 막 그쵸. 그런 거 하는 거 네. 보면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이 먹으니까 이게 최고구나. 최고죠. 네, 최고구나 이걸 저도 느끼고 이제 있습니다. 그 친가가 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 이렇게 마을 네. 버스 타고 가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한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큰 집을 잘 안 가죠. 그리고 저희 친척들끼리는 굉장히 좀 사이가 좋습니다. 네네네. 사촌 형이 저희가 사촌 형 누나가 18명. 많구나.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18명이 맞고 여러 명인가 여러 명 맨날 헷갈리는데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이제 번호로 부릅니다. 1번, 2번, 3번으로. 1-1. 1-1. 첫째 이제 첫째 고모의 자식. 첫 번째 자식. 1-1. 1-1.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막내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7-1인데 네. 1-1 사촌 형이라고 부르지만 네. 사실상 저희 아버지와 2살 차이 납니다. 2살이니까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저도 그래요. 저희도 외가가 외가가 7남매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모들이 5명 있고 삼촌이 2분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이거 비슷해요. 더 많은 더 많고 저희 한 20명 돼요. 네. 그래갖고 그 사촌 형이 막내 외삼촌이랑 거의 비슷한 그 정도 나이여서 이런 거 보면 좀 공감이 가네요. 굉장히 가끔 번호도 헷갈리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파악하는 건 사실 1번과 2번 쪽은 파악이 어려워요. 파악도 어렵고 파악이 어려워요. 그리고 잘 못 만나지 않나요? 이제 그죠. 1과 2는 못 네. 만나죠. 결혼을 하셨으니까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또 집안을 또 챙겨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친합니다. 저희 집의 특징은 이제 오지라퍼가 3명 있어요. 아마 그 오지라퍼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친척 간에 좀 우애란 표현보다 친척 간에 이제 화목한 분 있죠. 예를 들면 저희의 3-4 형이 있습니다. 네. 이제 3-4가 굉장히 오지랖입니다. 예를 들면 슈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건 저는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좀 슈퍼 이의 기질을 하나 보였던 게 미국을 여행을 그 형이 이제 큰 마음 먹고 미국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대학 방학 때에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고모가 미국을 보내줬나 봐요. 그때 미국을 같이 가던 그러니까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
옆에 앉았던 분과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거의 진짜 그 강남 그 연예인분 뭐지? 강남 연예인? 그 지하철에서 막 친해져가지고 그죠. 결혼식장에. 강남 연예인 네. 맞아. 그래서 결혼식 그 하신 분. 근데 그분이 그 농구 스카우터였나 봐. 농구 스카우터. 근데 또 저희 사촌 형이 농구를 좋아해요. 오. NBA를 좋아해. 어. NBA를 보러 가는 것도 있었어. 네. 그래갖고 그때 굉장히 친해서 그날 첫 비행기 내려서 그 첫날 밤을 그분과 같이 호텔에서 그럴 수가 있어. 친해졌어. 와, 대박이다. 그럼 그분이 이제 티켓을 줘서 자기는 한 2경기만 보는 거였는데 한 5경기씩 보고 와, 대박이다. 그렇게 친해졌던 아직도 연락을 한답니다. 와, 역시 이는 뭘 해도 돈이 됩니다. 네, 근데 정말 슈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에피소드 하는 건 이건 좀 제보다 예의가 없죠. 저희 이제 6-1 집에 놀러를 가는 네. 3-4가 놀러 가는 행사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3-4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음. 또 친해진 거야. 야, 그래서 설마. 그분을 데리고. 6-1에 데리고 온 거야. 어. 근데 집에 데려온 건 아니고 같이 놀 때 불렀어. 그래서 그 6-1 누나들이거든요. 네. 그 6-1하고 6-2 누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잖아요. 이거 당황하죠. 그래서 그 누나들이 나 친구가 대구에 친구가 있다. 네. 그래서 같이 부르자 이러고 뭐 떨떠름했는데 심지어 그 친구가 뭐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라 그냥 기차에서 타고 같이 내려온 사람이었어. 와, 그 누나가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와, 쉽지 않다. 진짜 미친놈이라고. 제 성격이 너무 쉽지 않은 사람이네요. 그 누나 진짜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그 형을 주도로 해서 또 이제 저희 집안의 장남 형도 꽤 오지랖한데 이제는 사촌 수도 많고 또 조카들이 생기잖아요. 네. 와, 조카 이제 너무 많아요. 조카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3-2의 1 뭐 이렇게까지 가야 돼. 그럼 이제 저희가 결혼식을 최근에 네. 이제 결혼식을 형이 4-1이 결혼을 해서 4-1 결혼식에 갔어요. 그 결혼식장에 그 테이블 한쪽 면은 저희 가족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외가 쪽 이제 뭐 결혼식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친구 없어도 외가 쪽으로만 꽉 차요. 네. 사람 굉장히 걱정 없다. 사람이 네. 걱정. 그리고 이게 제가 유일하게 좀 장점이 하나 느꼈던 게 하나가 있었던 게 뭐 가족이 많을수록 재밌는 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라 느낀 거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했었을 때 그 장례식장이 좁은 거예요. 뭐 저희도 그래요. 네. 가장 넓은 데를 2개를 그냥 합쳐서. 그래서 해도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18명의 그 고모부하고 뭐 고모하고 뭐 큰아빠 오시고 막 이제 큰엄마 오시고 이러면 가족이 너무 많아요. 맞아. 그래서 명절에 이렇게 가족이 많은 게 좋은 건지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번 명절은 집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가족이 북적북적한 게 가끔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뭔가 그게 디폴트 값이어서 사실 저도 외가 쪽은 정말 친하거든요. 예전에 심하면 2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네. 막 2분 거리 있는데. 진짜 그냥 2주에 한 번씩 아니더라도 이제 서로 왕래가 너무 잦아갖고 그냥 봐요. 이모들이 놀러 오면서 있잖아. 이제 같이 이제 형들도 오고 누나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디폴트 값인데 이게 이 삶을 안 살아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물어봐요. 안 힘들어? 근데 그럴 수 안 힘들어?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딱 태어날 때 이래갖고 이게 디폴트 값이어서 그냥 다른 데도 의뢰 일어나 보다 했는데 이게 좀 나이 먹고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명절 풍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까지 만난 데가 없다. 너희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잡아도 친척들과의 약속이 먼저 있으면은 거길 가야 돼. 그리고 친척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조사를 그건 많지. 경조사가 뭐 생일만 챙겨도 한 달에 몇 번씩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또 챙기니까 또 힘들고 그래갖고 어찌됐든 저는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이 민족 대명절 잘 쉬다가 네. 그래도 잘 쉬다 오고 에피소드 하나 만들어 와야지. 지금 팟캐스트 몇 년 하는데 지금 에피소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명절 얘기 좀 길게 해봤고 이번 주에 좀 시청한 컨텐츠 아니면 뭐 우리가 추천할 컨텐츠가 앞에 좀 인트로에 매번 네. 했으니까 짧게 하고 네. 마치도록 하죠. 사실 이걸 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긴 했어. 근데 명절 대명절이니까 이건 얘기해야 돼. 1년 두 번 에피소드 무조건 채워야 돼 이런 맞아. 거. 네. 저는
이번에 좀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폭풍의 언덕을 봤고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이제 MIU 404라는 이제 일본 시리즈 그래 이거를 다 봤습니다. 아 맞다 보다 말 네, 중간까지만 봐갖고 평점 안 매겼는데 어찌든 그걸 다 봤고 그다음에 굿 윌 헌팅이라는 고전 영화죠. 명작이죠. 네, 명작이죠. 이거를 어제 봤습니다. 그런 이렇게 뭐 봤는데 폭풍의 언덕은 이게 좀 평이 많이 갈리는 영화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3점. 그 마고로비 나오고. 네, 마고로비 나오고 네. 이제 폭풍의 언덕이라는 고전 소설을 있죠. 이제 조금 각색한 느낌인데 광고 봤어요. 네. 저는 이거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폭풍의 언덕 내용을 너무 좋아해서 그 내용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게 진짜 영상미가 너무 예뻐요. 진짜 스토리적으로는 사실 뭐 애초에 고전 소설이니까 이게 뭐 스토리적으로는 뭐 딱히 깔 것도 없는데 좀 각색한 게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영상 미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 솔직히 4.5도 넘겨줄 수 있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좀 다 까먹긴 했어. 어찌됐든 저는 이거 좀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영상만 봐도 정말 이쁜 그림책을 보는 느낌이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영상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보시면 추천드리고 MIU 404 2점. 원래 초반에 지난주에 했을 때 되게 평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언내추럴 이제 팀이 만들었다 그래서 나름 기대를 했는데 그 이제 아야노 고랑 이제 또 히시노겐인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그 두 배우를 그래도 나름 챙겨본 건 아니고 나름 봤던 사람들인데 그 둘의 그냥 연기함 말고는 내용이 정말 쓰레기예요. 저는 제가 진짜 일본 드라마 많이 보긴 하지만 조금 중간에 탈출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이거는 저는 추천은 안 드리고 그다음에 굿윌 헌팅 4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명작입니다. 이거는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이게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2월 28일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물론 또 금방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게 마지막이라니까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잉얼타 정도는 그 어느 OTT에도 뭐 어떤 탐내는 작품이지 않을까? 맞아. 네, 이 정도는 뭐 갖고 있어야지. 진짜 저 역시도 같이 이제 힐링되는 그런 영화여서 이건 추천드립니다. 네, 예준이는 뭘 봤나요? 저는 어쨌든 집에 있었으니까 좀 많이 봤는데 뭐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이창동 감독님이 이번에 신작이 나오잖아요. 가능한 사랑. 그래갖고 이창동 감독님의 그 필모를 그냥 다 봤습니다. 오 그래요? 네. 싹 다 봤어요? 네. 와 대단한데? 얼굴 아닌가? 얼굴 아니? 저 갑자기 그 버닝? 버닝은 내가 얼굴은 뭐 얼굴 뭐 페이스에 관련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기억이 안 나. 초록 물고기부터 해서 네. 이제 박하사탕. 박하사탕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그다음이 밀양일 거예요. 밀양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작품 봤네. 밀양. 네. 밀양 진짜 좋아했죠. 그리고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시, 버닝, 그다음이 가능한 사랑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 오, 그거 다 봤어요? 네. 대단하다. 다 봤어요? 네. 이천동 진짜 좋아하네. 진짜. 대단하다. 나 진짜. 아니 밀양 때부터 해갖고 이창동 감독 진짜 좋아하네. 좋아하죠. 나 영화 하나 보면은 솔직히 연속으로 영화 보는 거 저는 쉽지 않거든요. 막 집중이 안 딸리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보지? 아니, 한 번에 이렇게 싹 본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있었으니까. 대단하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재밌었다 뭐 평점이 높다가 아니라 인상 깊었던 게 오아시스였어요. 어쨌든 문소리 배우. 네네네. 원래는 처음에 어릴 때 봐가지고 이게 무슨 영화야? 뭐 하고 살짝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였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지금 와서는 제가 일부러라도 좀 다른 뭔가 좀 사회적인 시선이 안 좋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퀴어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들도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어떻게 보면 이제 성범죄자의 사랑을 좀 다룬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되게 불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찬동 감독님을 예전부터 좋아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볼 줄이야. 이거를 다 볼 명절에 다 볼 줄이야. 솔직히 이창동 감독님 작품들이 좀 보기가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많아야죠. 네. 좀 그냥 보기가 쉽지 않은 작품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와 대단하다. 책이 듯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그 넷플릭스에 다시 올라왔길래 그것도 봤습니다. 네. 그거 봤나요? 그것도 영상미가 괜찮은. 그거 영상미 가장 이쁘지. 가장 제가 웨스 앤더슨 감독을 근데 사실 별로 선호하는 감독은 아니에요. 근데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만큼은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혹시라도 안 보셨으면 추천해요. 저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예요. 그 예술 영화에 입문하게 된 영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보면서 그 영상미, 그 웨스 앤더슨이라는 그 이제 거의 하나의 기법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컨텐츠적인 거 뭐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는 제가 책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음악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음악을 잘 알지는 않지만 이게 제가 그 아이돌 노래에 이렇게 빠진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무슨 아이돌? 키키의 444 뉴에라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444 이게 404 이제 인터넷의 그 코드 나 파운드 페이지죠. 근데 이제 이 노래를 굉장히 지금 즐겨 듣고 있는데 하우스풍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까지 노래가 좋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편견을 가지고 음악을 듣는 편은 아니거든요. 다 들어요. 저 다 듣는 편인데 이번엔 제대로 꽂혔어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멤버들을 전혀 모르다가 이번에 이 뽀뽀의 노래에 빠져서 듣다가 보니까 2010년생이 막내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서 뭔가 팬심을 좋아합니다. 또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제 응원합니다로 조금 그렇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로 가야 돼요. 좋아합니다로 하면은 좀 이상해. 어감이 폭력적이야. 그래서 제가 뭐 하다가 이게 저가 97년생이기 때문에 한 13살 차이 나더라고. 그 막내 왜냐면 그 막내분이 도입부를 들어가는데 그분이 키아 이 성함이 키아인데 키아 분이 도입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나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음악 너무 스타트 너무 좋은데 그랬는데 그분이 2010년생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봐야겠다. 네, 근데 이제 저랑 13살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드래곤과 13살 차이가 안 나요. 그래갖고 이게 참 어렵네. 더 가깝거든요. 지드래곤 이제 가수님과 그렇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로 이제 제가 가기로 했어요. 이제 네. 그리고 뭘 봤나 했더니 제가 소설 사랑의 이해라는 소설을 좀 읽고 있는데. 사실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 사랑의 이해라는 그 문가영과 유연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딴 거 나 깜깜했다. 맞아. 사실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로 뽑는데 좀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 이해가 정말 언더스탠드의 이해가 아니라 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해 그러니까 그냥 이득이 되고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작품이 조금은 내용 좀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역시 저한테는 좀 잘 맞는 작품이었고 그 오세이사가 넷플릭스 최근에 업데이트. 네 맞아 업데이트. 근데 제가 오세이사를 안 봤어요. 네. 그래갖고 한번 봤는데 그냥 시간 때우기로 괜찮다. 시간 때문에. 그리고 이게 원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근데 그렇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딱 진짜 시간 때우기 딱 좋은 이게 그냥 막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넷플릭스에서 있으면은 한번 볼까 하고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영화. 근데 만약 영화관에서 봤다 이러면은 살짝 고민했을 것 같긴 해요. 나 이거 할 얘기 많아요. 넷플릭스에서 봤기 때문에. 넷플릭스 봤으면 됐습니다. 어쨌든 밤에 잠깐 보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영화 평점 뭐 컨텐츠 평점을 좀 내려봤는데 그럼 이제 메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제목에 적혀 있겠지만 휴민트를 다룰 거고 베를린과 함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저희가 베를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그 휴민트를 개봉 전부터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둔 작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를린과 연결 지점이 있는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베를린을 먼저 본 다음에 이제 휴민트를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영화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이따가 해보고 일단은
그래도 휴민트에 대한 짧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휴민트는 유승환 감독의 14번째 장편 영화라고 합니다. 베를린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요. 감독님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워낙 유명한 감독님이라 뭐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뭐 첫 장편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시작으로 해서 주먹이 온다, 부당거래, 베를린, 그리고 베테랑 1, 2, 모가디슈, 그리고 밀수까지 사실 이거 다 봤거든요. 네. 저는요. 예.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작품들을 많이 연출했고요. 대한민국 영화 감독 누적 관객 수 현재 1위라고 합니다. 예. 베테랑 2 기준으로 해서는 베테랑 2 기준입니다. 아마 그러면 밀수가 안 들어가나? 모가디슈 모가디슈 아니 순서가 밀수가 안 들어갈 거예요. 밀수가 안 들어가나? 네, 밀수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5,200만 명.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번씩 그쵸, 한 번은 봤다. 봤다. 네. 진짜 딱 전 국민이 다 보게 됐는데 네. 사실 유승환 감독님의 작품인 걸 모르고 봤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들 한 번쯤은 봤다. 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왜냐면 네. 워낙 이제 라인업 때 다 이제 한 번은 들어본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영화들이 네, 유명한 게 많습니다. 네. 심지어 이 베테랑 1 가장 히트작이죠. 네. 는 1,341만. 그래갖고 이게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제가 그 뉴스를 이전에 봤을 때 이게 대한민국 4위일 거예요. 이건 이건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네네. 네.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됐을 거 누가 치고 올라온 작품이 없을 텐데. 그 이게 1,000만이 있었나? 근데 1,300만까지가 쉽지가 않아. 1,000. 1,000만까지는 넘기는 작품들이 종종 있는데 이 제가 보니까 1,100까지는 가요. 근데 1,200, 300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아. 네. 그래서 어쨌든 베테랑 1이라는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 작품 라인업들을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액션 장르를 굉장히 많이 만드시는 감독님이고 사실 유명하죠. 맞아요. 액션 장르를 잘 만드는 감독으로. 그래서 액션 중심의 영화들 많이 최근에는 제작을 좀 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액션 영화로 좀 잘 만드셨던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타격감 있고 또 맞는 사람을 좀 더 연구를 많이 한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또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베테랑이 8등이네요. 베테랑 8등이에요? 8등이나 네. 됐어? 1위가 명랑이고 2위가 극한 직업, 그리고 이제 3위가 신과 함께 1 죄와벌. 죄와벌이 1 맞죠?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4위가 국제시장, 5위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6위가 겨울왕국 2, 그리고 7위가 아바타. 베테랑이 언제 나왔지? 베테랑이 꽤 됐나 보다. 15년에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꽤 됐네. 진짜 오래된 거네. 왜냐면 저도 예전에 뭐 기록이 뭐가 4위다 뭐 네, 이래갖고 4위가 맞는 것 같은 게 중간에 끼는 게 극한 직업이랑 신과 함께 그리고 어벤져스 겨울왕국. 그러면 4위가 맞을 거예요. 네. 제 기억력이 맞습니다. 네. 어쨌든 최신 기준은 네. 8등이다. 네, 최신 기준하면 8등이다. 그 제가 이전에 봤던 뉴스가 기억이 나서 적어놨던 거였는데 네. 한번 체크를 해보긴 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유승환 감독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이 정도만 설명을 네. 하고 뭐 내가 설명 더 해봤자 의미가 크게 맞아요. 없어. 아는 사람 웬만하면 다 다 아는 아는 감독님이기 사람이죠. 때문에 이 영화 팟캐스트 하는데 이 감독님 길게 얘기해봤자 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맞아. 욕만 먹을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거 아닌데 많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쓰면서도 라이트하게 써야겠다. 네, 잘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유승환 감독님 작품을 그래도 많이들 봤으니까 좀 기억나는 작품들, 좀 인상 깊게 본 작품들 좀 몇 개씩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뭐 간단하게. 저는 여기서 이제 뭐 부당거래 이후로는 구남도랑 베테랑 2 말고는 다 보게 됐는데 저는 역시 부당거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승환이라는 감독을 저한테는 알게 된 첫 작품이고 부당거래를 봤을 때 그 유승범의 그 연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동생이 좀 페르소나다. 네.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유승환 감독님 이게 동생인 이제 유승범 배우가 연기를 사실 뭐라 해야 될까? 그 연기 너무 잘하죠. 네. 뭔가 그 딱 배우하면 생각나는 그 맞아요. 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태현 배우 롤과 비슷한데 좀 더 차태현 배우보다는 좀 더 스펙트럼이 좀 더 넓은 느낌? 저는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태현 배우는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태현 배우도 차태현 배우만이 할 수 있는 롤 때문에 살아남는 그런 게 있는데 유승범 배우도 유승범 배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롤이 있어요. 조금 그거는 진짜 개 잘해요. 네. 좀 로우한, 그러니까 날것의 날것의 느낌. 그런데 좀 더 다룰 수 있는 연기 스펙트럼이 더 넓지? 넓어요. 더 넓지. 그런 느낌이에요. 연기 진짜 잘하지.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어떤 장르를 하더라도 이게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좀 비슷한 계열 쪽의 연기인 것 같은데 보다 보면 또 이해하게 돼. 아유 씨,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좀 딴 얘기긴 한데 최근에 나왔던 그 굿뉴스, 굿뉴스. 거기서도 진짜 잘하잖아요. 여기 잘하죠. 네. 아니 그 이제 굿뉴스 얘기가 잠깐 나가면 굿뉴스에서 이제 전체 샷 그러니까 롱테이크로 이제 유승범이 쭉 치고 나가는 그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진짜 혼자 차력수한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근데 부당거래에서도 저는 부당거래가 어떻게 너무 보면 잘했지. 유승범이라는 배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게 된 그 전에는 워낙 양아치 연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특화돼 있다라고 느꼈는데 부당거래를 어렸을 때 봤어요. 고등학교 때 봤나 대학교 때 봤나 그랬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그 유승범의 그 찰진 그 양아치 같은 검사 연기 결론 날것의 느낌인데 그 검사의 에고와 그런 게 우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보면서 감탄을 많이 했던 영화예요. 그 검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이런 검사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는 작품 중 하나였고 유승범 배우가 연기 잘한다 이 얘기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워낙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당거래 재밌죠. 네, 저는 어찌됐든 유승환 감독님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부당거래입니다. 부당거래 재밌습니다. 저는 베테랑 할 것 같아요. 베테랑. 어쨌든 뭐 가장 파급력 있던 영화기도 하고 뭐 엄청 많은 패러디를 좀 양산했었잖아요. 어이가 없네부터요. 맞아. 그 유아인 배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악역적인 이미지가 좀 자리 박힌 게 그 베테랑 원 아닌가요? 근데 맞을 거예요. 네.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유아인 배우가 그 악역을 시도했던 작품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 작품의 좀 악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베테랑 원 하면 그 아트박스의 마동석 왜 이렇게 나 그 장면이 계속 기억이 남는지. 근데 그게 딱 킥이었어. 나는 그 자꾸 생각이 그게 나.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게 참 이게 왜 이게 좋은 장면 되게 많은데 자꾸 그 생각 마동석 아저씨가 나오는 장면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나와서요. 영화의 클라이막스 이제가 해소될 때 정말 뜬금없이 나오는 좀 유머 코드였기 때문에 이게 기억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베테랑을 하면 뭐 유아인 뭐 황정민 뭐 이거였는데 마지막 결국 마동석 이게. 일단 어쨌든 휴민트도 어떻게 보면 베를린의 막 세계관을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베테랑은 일단 이 IP를 가진 2가 나왔잖아요. 그거부터가 일단 맞아요. 굉장한 파급력과 함께 홍보 효과를 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3가 나온다고 하죠. 네. 3가 지금 이게 그 아마 배우가 확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준호 그 배우가 이제 그 2PM 이준호 씨가 그 카리나 씨랑 얘기하는 그 장면이 찍혔나 봐요. 팬캠에. 근데 입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좀 유추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베를린 맞는지 헷갈리는데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잘라야 되면 잘라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마 배우가 이준호일 거다라는 좀 루머가 조금 돈다고. 잘 어울린다. 이준호 배우 근데 악역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주인공보다. 캐스팅은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럼 만나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최근에 본 게 뭐 밀수기 때문에 밀수도 좀 재밌게 봤고 뭐 이번에 베를린 보면서 베를린 재밌게 봤고 모가디슈도 사실 좀 저는 재밌게 보는. 모가디슈 괜찮아요. 네. 작품이고 밀수 때가 이제 영화관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김혜수 배우하고 그분 염정아 배우님 이렇게 해갖고 나온 작품도 그것도 이제 조인성이 나오고 그것도 박정민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배우들 잘 찾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유승환 감독님 하면 잘 쓰는 배우들의 리스트업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뭐 황정민도 있고 유승범만 사실 얘기를 해야 되고 떼어낼 수가 없고 뭐 그래서 그 유승범 배우는 거의 페르소나 같은 거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유승환 감독님의 작품들을 뭐 워낙 유명한 게 많으니까 한 번씩은 다 봤고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 휴민트를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작품 설명을 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민트는 제가 이거 어젯밤에 연습했어요. 다시 할게요. 블라디보스토크 국경에서 발생하는 이 범죄를 파헤치는 그런 남북한의 첩보 영화입니다. 이게 딱
베를린과 똑같죠? 맞아요. 베를린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남북한의 첩보 영화를 그린 내용이죠. 뭐 조인성, 신세경, 박정민, 뭐 박해준, 이 러시아 네. 그 분이 마피아 이름이 두목. 로베르트 마서라는 분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배우가 좀 등장을 하고요. 제가 웬만하면 그 배우의 비주얼적인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신세경 씨 너무 이쁘게 나오시더라고요. 여기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신세경 야, 신세경 씨 이게- 너무 예뻐요. 와 이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근데 박정민 배우가 인터뷰 중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신세경 씨의 미모에 반했다. 근데 저는 진짜 이거 보자마자 말도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있다. 그 신세경 씨 이거 뭐 좀 싼 얘기는 신세경 씨 이제 유튜브 처음 딱 만들었을 때 그때가 그랬잖아요. 콘텐츠는 모르겠는데 그냥 얼굴만 보니까 시간이 잘 간다. 꿀로잼이다. 그게 1세대 직접 편집도 하신다고 네, 하고. 꿀로잼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생겼나 싶긴 한데 하여튼 막 그때 너무 이제 유명했죠. 네. 유튜브 딱 개설하셨을 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뭘 하면 좀 좋을까 했는데 이 신세경 배우 얘기 나왔으니까 배우들의 한번 얘기들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조인성 배우도 뭐 멋있게 잘 찍어준 것 같고, 그리고 뭐 박정민 배우가 좀 잘생김이 이제 사실 이 화사 씨와의 그 액션 뭔가 이제 그 청룡 퍼포먼스 이후로부터 이후로부터 박정민 배우를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생기고 네. 또 뭔가 이게 사회가 만들어준 잘생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실제 좀 잘생긴 역할을 많이 하시진 않았었는데 잘생긴 역할도 뭔가 좀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긴 했습니다. 좀 어땠어요? 뭐 비주얼 배우들의 뭐 비주얼적인 합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뭐 비주얼이야 말할 게 없죠. 저는 일단은 그 최선아 씨 딱 처음 나왔을 때부터 끝났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인성 씨가 이제는 조금은 이제 물론 이건 당연한 건데 나이가 이제 좀 들었음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막 30대 40대 한창 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이제 그 겨울 바람이 SBS 드라마 거기서는 정말 너무 멋있게 나왔었거든요. 그 송혜교 씨랑 정은지 씨랑 그 나온 거. 코트핏이 정말 따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코트핏이 있었는데 그때도 조금 나이가 있어서 좀 살짝 이제 나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잘생겼는데 지금 이제 휴민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역할 나이 때도 충분히 잘 어울린다. 근데 거기서 오는 기럭지에서는 또 괴리감이 또 있고. 와 근데 맞아 좀 너무 길더라.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배우들의 얼굴 합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뭐 박정민 배우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박정민 배우가 너무 멋있게 나왔고 오히려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좀 잘생김을 표현을 한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맞을까? 잘생김을 표현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잘생기게 나왔어. 근데 잘생기게 나온 게 멋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순애의 캐릭터고 그리고 이제 막 능력도 엄청 있는 캐릭터인데 저는 근데 뭐랄까 박정민 배우가 너무 멋있게 나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좀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좀 더 코믹하고 좀 연기의 스펙트럼 좀 넓은 분이시다 보니까. 맞아요. 연기의 스펙트럼 넓은 분인가 좀 더 저는 좀 인상이 좀 더 코믹한 느낌이 있는 배우인데 너무 멋있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멋있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 헤어질 결심에도 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 살짝 순애보적인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때 막 너 때문에 고생 꽤나 했지만 그 단어 대사로도 되게 유명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근데 조금 뭐 캐릭터적으로는 인상 깊게 본 거는 등장씬이 일단 그쵸. 네 다트 던지면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베를린에서 했었던 통조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되게 좀 특이한 요소를 잘 활용했다라고 맞아. 생각이 들었고 근데 조금 캐릭터적으로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박해준 배우가 맡은 북한 쪽 고위층을 어찌 보면 감시하려고 온 건데 그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그 신세경이 틀어준 전 여친이 틀어준 녹음본 틀고 술 마시고 자다가 걸리잖아요. 그 부분이 아무리 그래도 북한 최고의 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좀 허술하다. 네, 허술하게 그 계속해서 베를린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베를린에서는 그 하정우가 녹취를 딱 그 아니까 화장실 가서 그 메모해서 쓰면서 하잖아요. 뭐 그런 좀 뭔가 치밀함이 있었는데 이번엔 뭔가 너무 허술하게 나온 게 아닌가. 저는 박정민 배우가
좀 북한 사람 같지가 않다. 맞아. 내가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좀 컸어요. 저도 보면서 북한 사람들로 나왔던 그 인물들이 다 북한 사람 같지 않고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저한테서 서부장이라는 그 이미지로 좀 각인돼. 이태신 배우. 네. 이태신 배우가 최악이 아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그걸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악이 아까 똑같이 나와갖고 저는 그거 보면서도 너무 서부장인데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조연 배우분들도 머리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한국 포마드형 스타일 느낌이어서 이게 조금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좀 북한 느낌이 나게끔 하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뭐 공작 원들은 뭐 또 그 나라에 맞는 패션과 또 스타일로 맞춰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영화상으로 이렇게 봐왔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북한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보면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북한 사람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저는 뭐 박해준 배우는 제 연기 좀 사실 여기는 다 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기 문제는 연기로는 문제가 얘기할 없어. 거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 제가 얘기하려 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조명을 좀 세게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닥트신을 얘기하긴 했는데 닥트신에서 나오는 장면의 빛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그 조인성 씨가 그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제가 초반 부분인데 이게 어떤 장면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적어놓고 이게 장면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빛을 되게 세게 쓰시거든요. 근데 요즘 작품들이 빛을 조금 세게 쓰는 편이긴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서도 공유 씨의 그 조명을 반만 쓰는 거 사실 이건 예전부터 많이 써갔던 거긴 한데 요즘 따라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감독들이 이런 트렌드보다는 빛을 좀 세게 세서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들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전 여기서 너무 밝게 그러니까 순간 아예 안 보이잖아요. 장면에서 갑자기 밝게 탁 나오니까 이게 조금 처음에 보다가 너무 세게 쓰네. 막 이런 중간에 막 조명탄 쓰는 신도 있었죠. 조명탄 쓰는 것도 있고 그 장면을 보다 보면 그 이제 후반부 장면이죠. 액션씬에서 조명을 끄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걸 조명을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천장에 불을 다 꺼버리고 갑자기 총을 이렇게 드는 시야를 말이 가리면서. 근데 뭐 어쨌든 조명 활용도가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게 쓰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사실 이런 거 안 하는 감독님들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라도 하는 유성 감독님이 좀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어쨌든 뭐 배우부터 해갖고 좀 딴 얘기 좀 세긴 했는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연기는 문제 없다. 네, 연기는 문제 없다. 깔게 없죠. 그 조인성 씨 너무 잘생겼다. 기럭지 너무 길다. 어떻게 사람 몸이 저럴 수 있나 싶긴 하고 신세경 씨 너무 미인이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부터는 뭐 영화 소개를 좀 하기보다는 대부분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평점을 좀 먼저 남기고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진짜 슈민트 평점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왕사남을 2.5점을 줬는데 왕사남과 같은 선상에 놓자니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그렇다고 왕사남보다 낮게 주자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저는 2점 좋습니다. 2점. 뭐 예준을 하고 저는 뭔가 영화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앞서 왕사남 비교해 주셨으니까 왕사남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뭔가 영화관에서 보기에 영화관에서 즐기기에 뭔가 액션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고 뭔가 되게 허접한 어떻게 보면은 속이 비어있는 듯한 부분도 많긴 했지만 어쨌든 영화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뭔가 액션이나 타격감 같은 게 굉장히 좀 잘 드러났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3점 주겠습니다. 3점. 이게 참 어정쩡하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2.5, 3점 이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어제 대본을 쓸 때도 판단을 못 내렸는데 지금도 판단을 잘 못 내리겠어요. 얘기해 보면서 2.5 아니면 3점을 제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2점을 준 이유가 일단은 저는 베를린 얘기를 또 뒤에 하겠지만 베를린을 봤을 때는 좀 살짝 정신없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뭔가 쓸데없는 요소를 좀 다 빼버리고 좀 미니멀하게 좀 바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집중되는 게 좋아서
뭔가 베를린 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런 부분이 자기 본인도 아셨다 느꼈는지 이런 부분 좀 개선하셨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인물의 전반적인 서사가 좀 너무 저한테는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인성이 연기하는 그 조과장이 맞나요? 맞아요. 네. 조과장이에요. 이름 안 나옵니다. 네네. 조과장입니다. 조과장 역할이 왜 그렇게까지 이제 그 휴민트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노력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박정민 배우도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그런 허술함 이런 베를린 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허술한 부분과 그리고 박정민 배우가 연기했던 그 역할에서 주는 좀 뭐랄까 왜 이 사람이 강한지에 대해서도 좀 보여주는 장면도 없었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남한 이제 첩보원과 손을 잡는 것도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당위성이 좀 약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 그 부분 때문에 인물 간의 서사가 좀 많이 빈약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첩보 액션 영화잖아요. 저는 액션이 구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네. 높은 초반의 액션씬은 정말 요새 느낌의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많이 났긴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액션씬들이 저는 정말 네. 후반부 액션 장면이 저는 정말 너무 별로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액션 쪽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좀 옛날 스타일의 액션을 뭔가 오마주 하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뭐 타격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뭔가 액션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되게 예전 스타일을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안 좋은 쪽을 뭔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되게 허술한 부분이 많았고 특히 그리고 이런 뭔가 액션 첩보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느낄 수 있는 쾌감 같은 거는 뭔가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그 맞아요. 뭔가 단서를 얻었을 때의 쾌감이 같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어쨌든 뭔가 같이 주인공과 이런 풀어나가는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그 CCTV로만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 어떤 뭐 풀어가는 거 없이 CCTV 보니까 얘 있네. CCTV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됐네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뭔가 그런 쾌감을 느끼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비슷할 내용일 것 같아요. 저도 인물들 간의 구축 라인이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 배우들 간의 서사를 좀 더 보여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뭐랄까요? 그럼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수준 뭐 예를 들면 사랑했으니까 뭐 네. 구한다 뭐 이렇게 그냥 끝나는 당위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인물들의 과거를 그리고 좀 내면을 좀 더 많이 표현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게 제가 밤에 봤거든요. 네. 밤에 그 제가 잘 캐치를 못한 걸 수 있는데 그래서 박정민과 신세경은 결혼을 한 사이예요? 커플인 거예요? 뭐예요? 그냥 약혼을 커플. 했어요. 약혼했던 거 나와요. 그래요? 약혼을 한 사이라고는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민 배우가 뭐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신세경 배우 이제 아버지를 잡았죠. 그러니까 밀수하는 걸로 해서 잡아서 이제 둘의 사이가 틀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됩니다. 네, 저 완전 11시 20분 거 봤거든요. 완전 심한가를 봤네. 아마 그래서 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봐도 서사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조인성 배우가 정말 이 김수린 씨와의 그 관계 때문에 휴민트를 잃었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똑같은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좀 저는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던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국정원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국정원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그 휴민트 때문에 동료를 포기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서사가 맞는 서사인가? 네. 이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만약 박정민이 신세경을 구한다. 오케이 이것까지는 내가 익스큐즈가 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조인성이 최선화를 구하러 간다? 진짜 이게 이 동료가 지금 당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익스큐즈해서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웠고 또 유수환 감독님이 뭔가 스토리 라인을 그래도 뭔가 내용을 주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국정원 장면을 찍었는데 저는 좀 그것도 너무 뜬금없었어요. 좀 그러긴 하더라고요. 예. 차라리 완벽하게 수미상관으로 가려면 국정원 행을 빼버리고 이제 침대 씬으로 시작하잖아요. 침대 씬으로 똑같이 끝났으면 오히려 좀 더 뭔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았을 것 같은데 국정원 장면이 갑자기 뜬금없이 소환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뭔가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막 조인성이 뭔가 고민하는 느낌으로 해서 막 고심하는 느낌으로 해서 끝나더니 갑자기 또 침대씨랑 연결되니까 저럴 거면 왜 놓은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계속해서 언급해주시고 계신 뭔가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뭔가 캐릭터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오히려 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이? 쉽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 부분이 차라리 베를린과 비교해서 나은 부분이 있었다. 베를린은 되게 A를 하는 B, B를 보는 A 뭔가 이러면서 너무 혼잡하게 상황이 이어졌던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휴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딱 명확하잖아요. 근데 맞아, 그건 맞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신세경이 맡은 최선아라는 여자로 인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들이 다 엮이는 그런 소용돌이처럼 엮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액션 영화에서는 뭔가 액션을 중심으로 해야지 스토리적으로 뭔가 되게 꼬아서 하면은 집중이 안 된다는 느낌이 저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베를린이나 아니면 기타 액션 영화들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그거는 공감하는 게 확실히 좀 액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액션을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이게 액션 첩보물이라면 확실히 액션이 더 중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액션을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도 액션 나쁘게 보진 않았고 왜냐면 베를린 2 때 액션이 좀 많이 과했어요. 뭐 예를 들면 베를린 2가 베테랑 2. 베테랑 2에서 예를 들면은 바람 소리를 굉장히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타격에 대한 순간에 이제 줌아웃을 많이 땡기다 줌아웃을 순간적인 이제 트랜지션을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유수영 감독님 이미 그 베테랑 때 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2를 조금 힘을 주려고 했던 장면들이 저한테 좀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 걸 보면서 다시 느꼈는데 좀 덜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되게 빠르신 감독님이다. 이게 이런 거가 좀 얘기가 있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뭐 거의 뭐 주먹이 총알 나가듯이 빵 뭐 이런 느낌인데 좀 그런 걸 많이 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저도 사실 액션씬이 너무 이제 좀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는데 조금은 힘듦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 장면을 그러니까 이 액션 씬들을 보는 거 있어서는 잘 만들었다. 근데 몇몇 아쉬운 장면들이 있을 뿐이지. 예를 들면 우리 박해준 배우가 마지막에 따닥 이거는 이게 되나 이런 맥크리고. 그렇고 이거 이게 맥크리고 진짜 갑자기 이게 되나 싶긴 한데 그러고 뭐 이런 장면들 몇 개 빼놓고는 저는 뭐 액션은 그래요? 저는 본 것 같아요. 다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정말 별로였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그런 그 후반부에 좀 대전투 씬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뺐으면 오히려 더 액션씬이 담백해졌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왜냐면은 초반부에도 말했지만 초반부 액션씬 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 조인성 배우가 이제 총 이제 뒤로 집어서 그렇게 하는 액션씬 장면 너무 잘 봤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민 배우가 술에 취했지만 어찌됐든 그 북한 그 고위성 그 부하들 다 제압하는 그런 장면도 그런 액션 장면도 이 정도 하는 무력을 이 정도 지녔구나라는 이해가 갔는데 후반부 액션 장면 저는 차량에서 박정민 배우가 차에서 이동하면서 그 드리프트 돌면서 총 쏘는 것도 너무 그냥 까놓고 말해서 너무 촌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조인성 배우가 이제 러시아 이제 본거지 들어가서 갑자기 거기서도 이제 그 박해준 배우가 이제 총 타당 쏜 것처럼 갑자기 네 명한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다른 애들은 아무런 총 쏘는 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에서는 그 조인성 배우보다 그 이제 4명이 오히려 더 무장을 해서 총을 더 빨리 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인성이 2명을 제압하고 숨는 장면 이 장면까지는 익숙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이후에도 뭐랄까 그 이제 러시아 마피아를 너무 이제 좀 부각하려고 했던 나머지 러시아 마피아가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금 핸디가 없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도 좀 너무
이해가 안 갔고 마동석급이었죠. 아니 그리고 주연 배우가 그 정도로 총을 맞았으면은 오히려 아유 그런 거 차치하고 그냥 러시아 마피아 보스도 좀 뭔가 총으로 맞고 그냥 좀 깔끔하게 갔으면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지겹다라는 부분이 덜 날 텐데 러시아 배우와 이제 주먹 다짐하는 이제 격투씬에서도 거기서 저는 또 박정민 배우가 어디 모서리 찍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2번 반복돼요. 그 부분 보면서 이거 지상파 방송인가? 지상파 방송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할 때 막 여러 번 막 보여주는 그 씬 느낌도 나기도 그 했고 장면일 거야. 그 칸이라고 해야 될까? 그 칸에서 2번 찍히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장면인 걸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 보면서도 좀 살짝 의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북한 당국과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총격전 씬도 저는 거기서도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주연 배우 둘이 이제 뭐 부상을 입고 있었던 거는 이해는 하지만 뭐랄까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풀었어야만 됐을까? 그리고 박해준 배우를 그런 식으로 좀 비중 있게 더 썼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국정원 요원이 또 중간에 투입되는 것도 또 저 사람이 굳이 투입됐어야만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정민 배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치였기 때문에 투입된 건 알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후반부에는 좀 너무 제가 조금 너무 색안경 끼고 본 걸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저는 액션이 좋았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오히려 액션은 계속해서 말했듯이 좋았지만 그 뭔가 의아한 부분이 많았다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러시아 마피아 보스가 굉장히 셌던 것도 그랬고 그리고 처음에 그 신세경 배우 최선화가 나왔을 때 그 노래 부르는 씬이 한 3-4분 정도 맞아요. 나와요. 그 부분도 뭔가 아니 왜 노래를 이렇게 4분이나 부르는 거지? 맞아. 불필요한 장면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서사를 쌓으려는 뭔가 빌드업을 하려는 그런 과정인 거는 알겠으나 다른 식으로 뭔가 풀어가는 것도 조금 더 좋았을 텐데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는 그 박정민 배우와 이제 신세경 배우가 맡았던 두 사이의 그 관계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둘이 절절한 사랑을 했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막판에 보면은 그 박정민 배우가 박건이 총 맞고 쓰러져서 그 되게 화면이 흐려지면서 조용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 소리 없이. 그 부분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감정을 이입하기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은 그 신세경 배우가 맡았던 그 최선화 분이 막판에 안 되는데?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한국어였어요. 맞아요. 너무 한국어기도 했고 도대체 자막도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이런 영화잖아요. 영상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관객을 납득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거면은 정말 과감히 다 쳐내던가. 이거를 비교할 게 본 시리즈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본 시리즈는 워낙 좀 워낙 잘 만든 영화이라 해서 비교가 그런데 베를린을 봤을 때 베를린을 본 시리즈 느낌 나게 했다. 그러면 어찌됐든 슈민트가 베를린의 느낌 어떻게 보면 후속작 그쵸, 느낌인 네.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은 오히려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 수를 많이 줄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주인공이 무력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면 무력적으로 강하다는 거에 대한 서사를 더 풀어내던가 그거를 영상적으로 좀 더 영화 계속 보여주던가. 근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제 액션씬은 딱 초반과 끝 이렇게 2개 있거든요. 그나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을 단순히 먼치킨 캐릭터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어쨌든 공작원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여기까지 서사는 오히려 공작원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무력보다는 좀 그러니까 첩보물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그 장면에서는 갑자기 두 배우가 히어로물 빙의하듯이 그렇게 이제 액션씬을 소화해버리니까 저는 보면서 이게 그래서 첩보물인 거 아니면은 히어로 액션물인 거야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어제 대본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하면 매우 길어지겠다 해서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액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액션씬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그 러시아 마피아가 굉장히 세다. 이거는 캐릭터 구성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액션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액션씬이라고 그러니까 액션씬을 과연 어디까지 바라볼 거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좁아져요. 정말 싸우는 씬들만 액션씬으로 보고 그 장면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봐야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지금 변경이 안 좋다고 생각한 액션 부분이 대부분 캐릭터 구성이 그리고 서사가 좀 별로다에 더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액션씬이 별로다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액션씬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이 결국 살아남아야 되는 스토리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캐릭터가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결말이 났을 때 이 캐릭터가 이 정도로만 해서 살아남는다는 그 캐릭터의 당위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액션씬으로 보는 게 맞나 아니나 이거를 제가 어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서사가 좀 부족한 거지 액션이 좀 부족한 건가? 근데 나는 서사가 부족한 건 오케이. 이건 좀 별로긴 해. 그리고 의아한 거 많아. 근데 액션만 봤을 때는 그 쫄깃하게 좀 본 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이게 액션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액션이라는 건 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베테랑 2 때 좀 별로라고 느꼈나 봐요. 그때 한데 그때 이후부터 보니까 그때랑은 좀 많이 나아졌어. 이러니까 좀 괜찮으시던데. 저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션씬은 괜찮네. 근데 주인공 서사를 뭐 사실 그분한테 그러니까 유성 감독님이 그런 것보다 투박한 거를 더 잘 만드시는 감독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사는 조금 어쩔 수 없나 보다 했는데 너무 어쩔 수가 없었다. 요 정도로 조금 별로인 건 좀 그런 것 같다 생각 들긴 하고. 근데 액션씬도 어찌됐든 캐릭터를 빼고 액션씬만 논하기에도 애매한 게 그 쌓아놓은 서사 안에서 그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줘야지. 그 쌓아놓은 서사에서는 이 캐릭터가 보여준 게 예를 들어 이 물병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서사 동안 이 정도 쌓았는데 갑자기 액션씬에서 이만큼을 보여줘 버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아무리 그냥 액션 장면만 놓고 보더라도 액션 화려한 거 알겠어. 근데 이 액션을 왜 화려한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런 작품이 하나 있죠. 존윅이 정말 액션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알아. 이 영화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존윅은 좀 개가 다른 게 그 존윅은 히어로물이에요. 그러니까 히어로물이란 거를 모두가 알고 영화의 시작과 끝까지 존 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그거를 빌드업을 쌓아요. 거기서 나오는 액션씬은 카타르시스가 있는 건데 그치. 여기는 조인성 배우와 박정민 배우가 얼만큼 강한지에 대한 그 서사가 쌓아지지 않아요. 쌓아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혼자서 무쌍을 씻고 있으니까 거기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거를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주인공이가 보고 넘어가자 그래도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초반에 그 장면으로 좀 당위성이 부족했다. 초반에 장면 당위성 부족하죠. 부족했다. 네. 오케이 알겠어. 근데 저는 그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박정민 배우를 좀 더 센캐로 만들긴 했었어야 그러니까 생각 박정민 들긴 배우가 해요. 더 훨씬 더 센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허술한 장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세다고라는 느낌이 있어. 물론 있잖아, 뭐 순식간에 그 사람을 제압하고 이런 거는 그 장면에서는 특화될 수 있어도 뭔가 이런 장면에서는 흔히 악역들이 빈틈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제압하지에 대한 그런 공포심이 저한테는 보는 사람들 입장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은 캐릭터다 보니까 단순히 분노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온다고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 수가 너무 많고 그 러시아 그 상대편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 진짜 많긴 해요. 그 사람들이 죽는 장면에서도 액션 씬이 좋으려면은 조금 저는 죽는 장면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는 더 먼저 죽을 수 있는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그냥 주인공의 이유만으로 살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실 외국인 배우를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렵대요. 네, 그게 어려워 어렵대요. 알죠. 그 연기 잘하는 배우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뭐 이것도 익숙했고 제가 이제 그 액션 영화를 언제나 보고 총기를 다루는 영화를 보면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총기 개수, 총알의 개수, 장전을 하고 이거 익스큐즈 됩니까? 이거 사실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 익스큐즈 해야 되는 겁니까? 저 이거 익스큐즈 됩니다. 돼요. 다만 영화에서 장전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면은 익스큐즈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굳이 막 장전하는 장면을 넣고 막 그러지 않는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총알 개수 확인하고 이런 장면을 안 넣는다면은 저는 익스큐즈 돼요. 그냥 그냥 화려하게만 만들어, 재밌게만 만들어. 저는 이게 익스큐즈 되거든요. 그런데 막 영화에서 여기서도 조인성 배우가 탄창을 엄청 하긴 해. 탄창을 확인하거든요. 박정민 배우도 많이 하긴 해. 네. 탄창을 확인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면은 조금 뭐지 싶긴 하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 깊게까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도 이거는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맨날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긴 한데 그러기에는 총알이 너무 많이 발사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거 뭐 액션 영화는 언제나 그 영화라는 특성상 이게 어느 익스큐즈가 돼줘야 되는데 이건 난 볼 때마다 내가 괜히 거슬리는 건가 이 생각이 좀 하서 매번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질문은 어떻게 저도 보세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그냥 뭐 권총 리볼버에서 총을 막 100발을 써도 100발을 쏴도 너무 막 이게 막 현실성 없는 정도만 아니면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근데 해요. 이 여기랑 비슷해요. 저도 그러니까 액션씬을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잘 만들었어? 그 기관총 그러니까 권총을 기관총처럼 쓰는 알게 뭐야? 그런데 액션씬이 허접한데 그것도 그래? 그럼 짜증나는 거지. 근데 이게 뭐가 됐든 그런 거를 용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막 영화에서는 막 팩트로만 계속 진행하고 그런 영화에서 갑자기 막 혼자서 히어로물이 돼버리면 그거는 익스큐즈가 안 되는데 영화 내내 히어로물처럼 만들어놨어. 그러면은 무슨 행동해도 이제 그 캐릭터가 그렇게 써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저희가 휴민트 얘기를 한 20분 넘게 좀 해봤는데 좀 거의 결국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서사적인 부분 캐릭터의 뭐 인물에 대한 서사가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좀 당위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뭐 액션은 조금 나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변경이 말하고 액션적인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서사에 좀 가깝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액션은 뭐 그렇다 쳐도 좀 서사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좀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저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면은 첩보물이면은 조금 쫄깃한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긴 하죠.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없어. 이 사람이 들킬까 안 들킬까를 보면서 막 그거에다 심장 막 가슴 졸이고 이런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CCTV나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CCTV나 이루어지는 것 치고는 너무 그 CCTV 빌드업이 CCTV에 대한 그 생각을 주인공들 못 하고 있다. 막 남한 공작원 들키는 장면도 보면은 본인들은 CCTV를 다 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CCTV에 대한 자각을 못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공작원이면은 이제 휴민트들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까지 상세히 좀 내려줘야 되는데 최순아가 들키는 게 결국 호텔 방 안에서 같이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 장면 때문에 들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허술한 거야. 그리고 공작원들이 계속해서 옆방에 들어간 거를 본인들도 CCTV를 다 설치해서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걸 너무 당연한 듯이 똑같이 하거든요. 모든 호텔에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과연 첩보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이거를 첩보물이라고 부르기에는 쉽지 않다. 오히려 베를린이 첩보물에 훨씬 더 첩보물로만 보면 더 잘 맞는 영화지. 이거를 저는 이 영화를 그래서 어떤 장르로 구분짓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난 좀 웃긴 게 CCTV 장면이 너무 정확하게 딱 그 장면을 정하고 예를 들면 CCTV라는 거 조금 뭐 좀 멀리서 예를 들면 그 이태신 배우가 사진 이렇게 찍는 장면을 멀리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 남한 팀이. 근데 이 호텔 씬은 너무 정확하게 바로 아래에 있어. 그래갖고 이거 뭐가 CCTV보다도 그냥 뭐랄까 대놓고 찍힌 느낌인 거야. 그리고 저 정도로 대놓고 있었으면
알고 그러니까 공자원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국정원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어찌됐든 간에 뭐 유일하게 일단 최선을 보면서 경계심을 놓친 장면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북한에서 최고의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빌드업이 된 거면은 그렇게 대놓고 찍고 있으면은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눈치를 채긴 했지만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거 눈치채서 저는 그게 익숙해지가 됐어요. 이건 오케이야. 그래요. 눈치를 챘구나. 맞아. 근데 나는 나만이 너무 웃기긴 해. 호텔 게 조금 이상하다. 저거 아무리 너무 대놓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 찍는데 이거를 발견을 못하는 수 있나? 맞아. 그리고 여기서 더 아쉬운 게 박정민 배우가 어찌됐든 그 북한 거기 이제 그 브로콜을 잡고 브로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고 녹음기를 설치하잖아요. 녹음기를 설치하면서 뭔가 이런 좀 머리 쑤쓰는 장면들, 그러니까 그걸 결국 발각되잖아. 그 한 10분 만에. 그래갖고 이런 머리 쑤쓰는 게 나는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쓸데없는 장면 집어넣느라 오히려 중간은 루즈해지면서 이런 첩보물의 느낌이 하나도 안 나긴 했어요. 박해준 배우가 좀 더 강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 했나? 항치성을? 그러니까 그 이제 뭔가 이 안에서는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첩보물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이런 두뇌 싸움하는 것도 많이 안 나오기도 했고 좀 그래서 이것저것 좀 아쉬웠어요. 네. 굳이 이거를 막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첩보물이다, 이거는 뭐다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는 저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영화를 딱 처음 이제 소개할 때 첩보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터에 딱 붙여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마케팅의 잘못인 거죠. 마케팅의 잘못이다. 근데 감독은 잘못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좀 화제가 되는 게 음악 쪽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장르를 나누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시상식 때문에 장르를 만들었다. 시상식에서 상을 줄 때 장르가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 근데 요즘 음악들이 되게 뭐 투트랙으로 만들어지거나 얼터너티브라고 좀 그냥 뭉뚱그려 말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곡들이 있는데 이걸 팝으로 볼 거냐, 뭐 팝이라고 뭐 팝 있고 뭐 하우스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데 이게 과연 장르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사실 요즘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뭐 제 생각에도 이거는 오히려 액션 영화가 더 그러니까 액션 영화였으면 오히려 익스큐즈가 더 될 것 첩보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마케팅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하면은 베를린 후속작으로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뭐 베를린 잘못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저 하나만 얘기하자면 네네. 차라리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멜로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순애가 어찌됐든 있으니까. 저는 조인성과 신세경 두 배우 간의 관계도 조금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가 막 커플로 이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앞서서 휴민트가 죽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단 예준이가 지금 이런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휴민트와 조인성 간에 생기는 그런 감정을 뭐라 해야 되지? 연정? 연민이 가장 가깝지 연민일 않나?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뭐 그 묘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인 거잖아요. 저는 전혀 삼각관계라고 근데 이해를 나 안 눈빛이 했어요. 좀 이상하게 됐어. 그랬어? 차라리 나는 여기서 삼각관계였으면 오히려 조인성의 행동이 난 이해가 갔을 것 같아. 오히려 나는 삼각관계라고 내가 이거를 생각을 했으면은. 근데 나는 오히려 조인성과 최선화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그게 안 느껴졌어. 근데 눈빛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사랑의 감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막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네. 연민이 느껴지는 그거야 당연히 우수에 있지. 찬 눈빛. 근데 이건 조인성 씨가 너무 연기를 그렇게 우수에 찬 눈빛, 불쌍해 보이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삼각관계 흔히 말하는 연인 관계 삼각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연인 관계 삼각관계 아니면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그럼 이제 감정적인 교류가 들어간 삼각관계로 해야 돼. 그치 그거 뭔가 감정적인 뭔가 그게 있겠지. 감정적인 뭔가는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사랑과 애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거를 그냥 동정과 뭐 연민 그리고 뭔가 책임감. 오히려 나는 책임감에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조인성이 이렇게 행동할 때 뭔가 이 직업에 대한 나의 책임감. 왜냐면은 계속해서 자기 직업은 국정원이고 막 뭐 그런 회사 느낌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국정원이라는 그 직업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아까 뭐 삼각관계 느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통정연민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그 계속해서 칭찬해 주셨던 신세경 배우분의 얼굴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연결시켜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돼. 이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잘생긴 배우가 신세경 배우가 저는 그리고 너무 비주얼이 너무 세다야. 그 조인성 배우가 맡은 조과장 역할도 뭔가 국정원임을 강조하지만 국정원과는 가장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일단 국정원 사람 아닌 것 같아. 최대한 좀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는 국정원으로 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저는 조금 더 뭔가 장르를 정의하기 어려운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음악 얘기해서 그런데 음악에서는 저는 장르가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영화에서 장르가 구분 안 되는 거는 물론 그 안에 많은 내용을 채울 수 있지만 저는 영화에서 큰 뼈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뼈대라는 그 장르는 이거를 그럼 뭐로 정의를 액션. 그냥 액션. 첩보는 잘 저도 첩보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첩보는 잘 첩보라고 볼 수 없어요. 첩보물에 대한 신뢰예요. 액션 씬이 이렇게 네. 길게 나오는데 액션이 딱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차라리 그래갖고 아까 뭐 마케팅의 실수라고 했는데 좀 마케팅의 실수가 다분하게 보이는 네,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베를린 얘기가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뭐 뒤에 질문 먼저 할게요. 네네. 베를린을 꼭 보고 봐야 되는 영화입니까? 하면 아니요. 뭐 보고 가면 좋은데요. 그냥 안 봐도 돼요. 아니 보고 가도 좋지도 않아. 그냥 안 봐도 돼요. 차라리 저는 안 본 눈 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를린이 나빠서 안 본 눈 삽니다가 아니라 휴민트를 볼 때 오히려 베를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더 휴민트의 감정이 입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도 바로 할게요. 베를린 있잖아요. 저는 베를린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베를린을 보면서 보고 왔고 휴민트를 보는데 설마 베를린과 비슷하게 끝나지는 않겠지 이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좀 비슷하게 끝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베를린 보고 가세요라고 하면 조금 안 보고 가는 걸 추천한다라는. 왜냐면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잖아요. 박해준과 이제 아리랑 그 식당에 가서 근데 그 장면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한테 보고 가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진짜 딱 한 장면 나와요. 그 장면. 그리고 그 장면 때 이제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자꾸 베를린 보면 좋다 하니까 베를린 정말 볼 필요 없고. 근데 보면서 계속 이거 베를린처럼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전전에 죽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명 죽는 거 아니야? 정말 박정민이 이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게 계속 생각해 볼수록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베를린이라는 거를 어찌됐든 뭐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조금은 뭐 마케팅 요소로 쓰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단점이 더 부각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베를린처럼 뭔가 치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제 입장에서는 액션씬이 그렇다고 좋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베를린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결론은. 네. 그래서 베를린도 잠깐 이렇게 우리가 평점도 매기고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면 베를린은 한 3.5점 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런 액션물도 그리고 유성 감독님 작품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액션물 이런 거 즐겁게 잘 보고 영화관에서 킬링 타임으로 괜찮네 이러고 딱 보는 스타일인데 베를린 일단은 좀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봤거든요. 네. 예전에 보고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이게 결국에 그 리뷰를 어쩔 수 없이 봤어요. 보고 봤는데 북한말 잘 안 들린다. 네. 이 얘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봤어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북한말 안 들린다는지는 알 것 같아요. 특히 그 이경영 배우분이 맡았던 역할이 좀 맞아요. 그냥 이경영 배우였어요. 근데 웃긴 건 이번에 휴민트 때 자막을 달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드백이 진짜 빠르시다. 야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 북한말에 대한 말이 안 들리니까 아예 자막으로 쳐주겠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휴민트에서도 결국 좀 비슷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결국 북한말이 많이 안 들렸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 피드백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또 칭찬을 해줄 부분 칭찬해주고 근데 북한말 좀 잘 안 들리고 이런 부분 좀 아쉽긴 했는데 저는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좀 많이 붙잖아.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건데. 네. 근데 사실 저는 휴민트보다는 뭐가 이렇게 더 붙어져 있어서 그런지 더 좀 단순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저는 오히려 이게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당위성이라는 문제를 결국 따져보면 베를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뭐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서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오히려 베를린이 좀 더 서사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고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좀 제가 느낄 때는 이거를 액션이 저는 좋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결론을 어떻게 낼지 잘 모르겠어요. 뭔 이게 결론? 베를린의 결론? 왜냐면 저는 이거를 점수를 좋게 준 게 3.5인데 네. 만약에 안 좋게 준다 이러면은 전 왜냐면 그 배우들의 연기나 이런 부분들 조금 아쉬웠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한 내리면 막 2.5까지 내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갭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베를린 정도면 그 3.5 줘야 되는 건 액션 씬이라는 장르 안에서는 봤을 때는 높은 점수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딱 2.5입니다. 2.5요? 네. 오, 예상 외네. 어쨌든 이 영화를 저는 영화관이 아니라 OTT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 액션 씬에서 느껴지는 뭔가 시원함, 타격감 같은 게 반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깎였을 것 같고 아마 영화관에서 봤으면 더 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이 영화는 이 액션 씬이 주가 돼야 되는 영화인데 제가 집에서 OTT로 감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감점 요소가 됐던 것 같고 그 이야기가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북한 뭐 어가 안 들린다를 떠나서 이걸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게 비슷하네요. 저는 이 베를린 영화 보면서 나만 이렇게 느끼나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서로가 뭔가 이게 맞나라고 느꼈던 지점이 비슷한데 저 이거 2.5거든요. 저는 슈민트보다 나았어요. 슈민트보다 나았는데 이걸 2.5를 주는 이유는 아까 현생이 말한 대로 어차피 얘기 하나를 갖고 쭉 가는 건데 여기에 너무 많은 살이 붙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 막 이란 나오고 이스라엘 관계 나오고 그다음에 남한 안에서도 이제 한석규와 이제 또 그 국정원 그 국정원과의 막 그 권력 다툼도 나오고 또 북한에서도 북한 안에서도 막 누가 유승범이 오고 이경영이 뭐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이경영 배우가 너무 뭐가 많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하정우가 어디서 중심 잡지도 못하는 와중에 하정우는 다 의심하고 있다가 전전을 결국 이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는 결론은 하나거든요. 전지현을 살리려는 그런 이제 첩보물 그냥 어찌됐든 그런 건데 그 안에서 너무 살이 많으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심지어 미국도 나오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너무 관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슈미트보다 나았던 거는 인물들의 서사가 그나마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석규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를 영화 안에서 계속 보여주거든요. 한석규가 왜 이 애를 놓치기 싫어하는지도 막 계속 보여주고 그러고 하정우도 어찌됐든 그 영화 안에서 막 갈팡질팡하지만 결국은 이제 전지현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런 서사도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의 서사나 빌드업은 이게 훨씬 더 나았는데 오히려 복잡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큰 점수를 오히려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 관계도가. 저도 너무 복잡했고 그리고 베를린이라는 어쨌든 그 로케이션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들파돼서 싸우잖아요. 그 부분도 뭔가 좀 아쉬웠고. 맞아, 그 부분도 좀 아쉬웠어요. 유수환 감독님이 이거 찍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다. 네,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했고 해외 생활에 굉장히 힘들어했답니다. 다시는 유럽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을 정도로 이게 쉽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뭐 해외 로케가 주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갈대밭으로 끝내는 것도 좀 아쉽기도 했고 네, 전반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 하정우 배우의 그 감정 서사가 잘 이해를 못하긴 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전지현이 집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뭔가 또 당에 충실하는 느낌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가면서 전지현한테 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그 사람이 보여줬던 이미지는 좀 더 당에 충실하고 정말 이 되게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표정성 맞죠? 네, 표정성. 표정성이 굉장히
잘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저는 이게 잘하는 사람이 자꾸 뭐 휴민트에도 비슷하긴 한데 감정에 자꾸 휘둘리는 게 조금 잘하지 못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는 근데 이 영화 그 베를린을 봤을 때는 그 어쨌든 표정성 하정우가 연기를 했던 게 그 전지현의 뒤를 밟고 전지현의 뒤를 캐지만 저는 결국 그게 그거 이해준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전지현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행동으로 됐다라고 저는 마지막에 가서 그 빌드업을 쌓았을 때 이래서 이렇게까지 했던 거구나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전지현을 단순히 의심했던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긴 한데 그 의심이 하정우는 결국 끝까지 전지현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먼저 이제 전지현의 그런 행동과 이런 거를 다 자기 어떻게든 그러니까 자기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손 수 안에 있겠네요. 있어야지 자기 전지현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물 간의 서사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이해가 좀 됐다라고 느꼈던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게 당에 더 충실하신 분이구나. 근데 결국 이제 이게 이것저것 많이 붙으니까 막 이경영 씨나 갑자기 뭐 얘기에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뭐 하정우 맞아. 갑자기 유승범 나오고 뭐 이러니까 너무 정신없었어. 뭐 어쨌든 근데 액션씬 그러니까 저 매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어느 수준으로 바라볼 거냐 했을 때 그냥 액션물을 굉장히 킬링타임용으로 본다 이러면은 사실 3.5 줘도 된다고 봐요. 네. 저는 액션 영화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액션 영화로서는 저는 별로고 저는 오히려 이걸 첩보물에 한정해 본다면 저는 이게 첩보물이 맞지. 더 높은 점수 줄 수 있어요. 첩보물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면은 더 높은 점수 줄 수 있는데 저는 액션은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어. 저는 이걸 그냥 보면 이게 뭐 킬링타임으로 영화에서 가서 본다 이러면 볼만하다. 괜찮네. 이거 괜찮아. 이거 봐. 이거 재밌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3.5를 얘기했는데 굳이 막 따지고 보면 이게 3.5씩이나 줘야 되는 작품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근데 어쨌든 베를린은 이 정도 이렇게 남겨보고 마지막으로 네네. 왜 베를린을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퀴즈로. 베를린 왜 했는지? 네. 본 시리즈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다라고만 들었는데 근데 저 이것도 보긴 했어요. 저는 이거 보긴 해갖고 왜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베를린 그러니까 왜 베를린은 왜 선택했냐? 베를린일까?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독일도 남북 분단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역적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어느 정도 맞아요. 네. 그 이제 그 첩보 그리고 이제 간첩이라는 표현을 좀 스파이가 많은 스파이라죠. 스파이가 많은 그 대명사로 하는 도시가 베를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예준이가 그 독일에서 이제 워낙 동독서독에 있었다 보니까 그 스파이가 많았던 지역이 베를린이라 해갖고 베를린에서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냉전 시대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또 도시가 또 베를린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접근이 좋았어요. 통찰력이 대단한데. 아니 그거를 딱 보고 나는 베를린 했으면 그냥 뭐 본시랑 비슷했나 보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 설명을 읽어보면 냉전 시대를 좀 대표하는 이제 도시라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거를 또 보지도 않고 바로 맞히네. 왜냐면 러시아는 좀 이해가 되거든. 근데 왜 독일일까 해서 했는데 뭐 이렇게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베를린이 그런 의미를 가진 지역이라서 거기서 그렇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서 뭐 베를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휴민트 그리고 베를린 저희 채널에 평점을 좀 남겨야겠죠. 몇 점 생각하세요? 휴민트 먼저 합시다. 네, 휴민트 몇 점 생각하세요? 채널 평점. 저는 제가 3했는데 다들 평점이 좀 짜시기 때문에 2.5까지는 2.5까지 용납 가능합니다. 용납 가능하다. 네. 선생님은 2.5 하겠습니다. 2.5. 사실 그래 2.5. 나 그냥 휴민트도 너무 제가 보면서도 아까도 이렇게 같이 셋이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를 시작하니까 너무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너무 막 색안경 끼고 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2.5. 저도 2.5 동의합니다. 이 영화 그냥 영화관에서 한번 볼만하다. 아니죠. 3점으로 가야 돼? 3점부터가 영화에 돈 내고 볼만하다고. 2.5부터는 살짝 애매해. 그럼 전 3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계속 3 얘기했잖아요. 잠깐만요. 3점이 기준이 저희가 영화에 돈 내고 볼만한 영화다가 3점이거든요. 네. 그 기준에서 보면 저는 2.5가 맞긴 해요. 근데 2.5를 줘도 저는 뭐 아쉽진 않다. 근데 저는 이 영화 영화관에서 보긴 봐야 된다고. 영화에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들이 많은데 굳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영화관에서 뭐 볼래 하면 왕사남보단 휴민트예요.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왕사남이었는데. 저는 바꾸겠습니다. 3점으로 하겠습니다. 3점? 네. 2점을 해야지. 야, 왕사남이 3점이야 이 사람들아. 똑같이 가야 된다. 똑같이 가야 된다고. 네. 씨, 너무 울리는 거 이게 아니야? 왕사남은 솔직히 이게 영화적인 걸로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휴민트보다는 별로였어요. 근데 영화적으로 봤을 지금 때. 이렇게 흥행이 잘 되는 건 어쨌든 음. 이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음. 다 같이 볼 수 있고 되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왕사람이 조금 더 대중들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저도 제가 드는 생각 일단은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돈 주고 봐도 그렇게 내 눈 썩었다 이건 아닙니다. 눈 썩었다는 아니지 당연히. 그러니까 난 영화관에서 제 돈 내고 볼 정도의 영화는 아니라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딱 걸리네. 아니 나는 야 이거 2.5 아니면 3인데. 이게 근데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좋게 평가하는 취향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이 영화를 저는 이거 심지어 12,000원 주고 봤거든요. 와, 그 돈 할인을 주고 봤는데도 그 돈이 아깝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히려 10,000원 언더였으면 그래 10,000원 언더였으니까 이렇게 익스큐즈가 되는 느낌인데 저는 이거를 12,000원 주고 봤으니까 이거를 12,000원 주고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2점으로 내려주면 뭐 2.5 그러니까 저는 마지노선은 2.5예요. 이거는 3점 이상 주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2.5에서 합의 봅시다. 설득해 주세요. 네. 3점을 올리고 싶으면 저 설득해 주세요. 저도 근데 막 그렇게 너무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정한 3에 대한 기준이 너무 빡세다. 3이 빡세다. 3이 빡세다. 3이 볼만한 영화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기준을 좀 3.5로 줘야 될 것 같아. 뭔가 볼만한 작품이라고. 아니야 3으로 해야지. 그래도 좀 그런가? 돈 내고 볼 정도의 그냥 기본적인 영화라는 뜻이니까. 이게 2.5가 딱 중간 지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상 2.5면 완전 되게 안 별로인 좋은 것 느낌인 같은. 거예요. 2.5가 되게 별로인 느낌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죠. 14,000원. 그러니까 영화를 할인 안 받고 볼 만한 영화인지 아닌지를 정하죠. 3점은 그냥 영화를 할인 받지 않고 봐도 될 정도의 영화. 그러니까 제값 주고 다 봐도 될 정도의 영화라고 하고 2.5는 할인은 받아야 되는 영화. 그럼 저는 소신껏 가겠습니다. 저는 3점 맞는 것 같아요. 3점 맞다. 저도 3이요. 3이요? 네. 3점. 근데 2.5까지 저는 오케이는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영화관에서 이걸 볼 수 있다 이러면 그냥 저는 할인 안 받고도 그냥 볼만할 것 같아요. 오케이. 3점 하시죠. 이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영화 쌓이잖아요 이제 점점. 이게 어렵네. 근데 이거 이게 어차피 어려워. 우리 분기마다 어차피 제주정화 한번 할 거긴 이게 한데 필요해. 지금 3점이 그 영화관에서 이게 2.5로 하니까 되게 별로인 영화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또 근데 재밌는 게 어떤 거를 3점을 주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딴 게 이게 3점이 있네. 그럼 얘보다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얘보다 낮아야 될 것 같은데가 좀 계속해서 딜레마가 쌓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3.5 영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2.5 주려니까 너무 별로인 영화인 것 같고. 아니 근데 2.5가 별로는 아니지. 뭐 숙박을 가보세요. 뭐 에어비앤비 갔어. 근데 2.5점이야. 너무 별로잖아.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면 이게 너무 별로야. 오케이. 거기는 5점이 디폴트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 근데 거기는 5점이 디폴트야. 근데 이게 갑자기 사람들 이거 몇 점입니까? 2.5점입니다. 야, 이러면 갑자기 너무 별로야. 야 솔직히 영화는 별 3개가 디폴트야. 그래서 영화 그 3개 그 디폴트에서 조금 내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게 참 어렵네 이게. 그러면 불과 3점? 저 근데 왕사남보다 별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왕사남이랑 비슷하게 볼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희 공통 의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두 분이나 그렇게 좀 좋게 봤는데 저 혼자 나 이거 별로야. 취향이 안 맞아 이럴 수 없어. 3이 좋다는 건 아니야. 좋다는 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나는 그 3에도 못 미친다는 거였지 나는. 근데 야, 이게... 어찌됐든 두 분은 어쨌든 3인데 저 혼자 막 이건 아니야 이럴 순 없으니까 저도 3으로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정말 어렵네. 평점에 이거 내가 볼 때는 조정을 빨리 내는 시일 내에 한번 해야 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좀 우리가 재정립을 우리끼리에서도 좀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베를린 몇 점 줍니까? 내가 맨날 베를린 점 주면 좀 떨어질 수 있어. 나 근데 베를린을 내가 갑자기 딱 드는 생각. 베를린 3점 주고 그거 2.5 줍시다. 휴민트. 저도 딱 차라리 그게 맞는 거 같아. 베를린 3.5 줄 영은 아니에요. 3.5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베를린이 휴민트보다 밑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 선상에 있는 건 아니에요. 휴민트가 무조건 한 단계, 반 단계는 아래에 있는 영화인 것 같긴 해. 반 단계 이상. 나한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본인의 그 의견은 저는 근데 휴민트가 나왔어요. 휴민트가 더 나왔다.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네.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해도 저는 막 이건 절대 아니야 이라고는 안 아니 그 그러니까 점수를 정해주세요. 저는 베를린 2.5 휴민트 3. 2.5. 베를린 2.5 휴민트 3 너는? 저는 내린다면 휴민트 2.5에 베를린 3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베를린 더 재밌게 봤어요. 이거에 좀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2.5에서 2.5. 저는 휴민트가 너무 안 좋나 봐. 난 휴민트가 너무 별로였어. 우리가 그 정한 3점이 너무 기준이 빡세. 이거 돈 내고 영화의 기준이 둘 다 3-3 어떤가요? 둘 다 3-3. 아 근데 이거 두 개는 차이를 좀 둬야 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두 개가 동급으로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고 오히려 휴민트가 더 높았으면 높았지 네. 베를린보다 낮진 않다. 네. 이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근데 베를린을 올려도 된다는 근거가 어쨌든 집에서 봤잖아요. OTT로 봤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본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베를린이 700만이 넘게 나왔거든요. 네. 그 제가 말했죠. 그 사람이 많이 보는 이유는 있다. 그 점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때 아세요? 어? 베를린 실패했다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때 당시 그러니까 1000만은 그냥 갈 영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대치가 첩보물이고 류승환의 첩보물이고 이제 배우들의 한석규, 하정우, 전지현, 유승범이에요. 이제 네 명이 다 이제 거의 주연 배우 탑급이죠. 탑급인데 그렇기 때문에 1000만은 그냥 가는 영화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이 결국 제대로 못 탔어요. 그래서 700만을 가라앉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700만도 많이 보긴 했는데 그때 기대에 당시는 비해서. 네, 베를린이 무조건 1000만 가는 영화다라고는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휴민트가 700만 넘을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 사람의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많은 공감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다. 이거 시청률 많이 나온다. 이거 점수 반영해야 됩니다. 저 3점 베를린 가고요. 2.5점에 휴민트 가겠습니다. 저도 딱 이 정도. 베를린 3점 납득 가능. 휴민트 2.5 납득 가능. 딱 이 정도여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저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요? 이거 귀찮아서 그냥 오케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최종적으로 휴민트는 2.5, 그다음에 베를린은 3점으로 이렇게 이번 주는 이제 리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휴민트하고 베를린 얘기를 해봤고 이제 맞춰야 되는데 참 한국 영화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좀 살아나고는 있다 생각 들기도 해요. 근데 2026년 스타트가 산뜻하긴 합니다. 네, 사실 2025년은 정말 처참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볼만한 영화가 좀 있어요. 맞아요. 네. 휴민트가 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나? 아니야 해. 볼만해요. 또 동의 못합니다. 볼만해요.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조인성 배우가 그 거장들 3명과 함께 하잖아요. 맞아요. 나홍진의 호프에도 나오죠. 네.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에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번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휴민트가 좀 잘 됐으면은 좀 뭔가 조인성의 해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건데 뭐 다음 뒤에 두 작품이 기대작이 더 크니까 좀 더 기대해 봐야겠죠. 호프는 뭐 지금 아직 평이 기사지만 뭐 굉장히 손익분기점이 최소 한 800~900만은 돼야 1000만은 무조건 기본을 찍어야 돼. 근데 영화가 좋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맞아요. 얘기 많이 나오긴 좀 있는데 좀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까지 되나?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한 거 알죠? 맞아. 그러니까 너무 마케팅 모든 영화들이 처음에 너무 막 기대치를 확 올려버리면은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넘을 수 있는 허들까지 가는 힘이 너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조금 이게 그거 있는 것 같아. 이게 눈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거. 그럼 입소문이 볼만한데도 맞아 볼만한데 평가 절해. 평가 좀 절해. 좀 이게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왕과 사는 남자도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가 사는 남자도 허들이 낮아서 아무도 기대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 마케팅 접근으로 보면 그거 중요할 거예요. 맞아. 그렇죠, 이렇게 너무 높은 평점을 줘버리면 정말 영화가 엄청 괜찮아야 되는데 참 이게 그런 작품이 하나 있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다 말고 뭐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완전 초대박이다. 뭐 이렇게까지 기사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좀 미진했죠. 흥행이 잘 안 됐죠. 흥행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좋은 작품이긴데 불구하고. 근데 흥행이 안 될 만한 요소긴 했어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도 흥행을 고려해서 뭐 영화를 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헤어질 결심도
사실 그렇게 흥행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는 않았던 영화이긴 했어요. 네, 본인이 힘을 다 뺐다고 했더라도 뭐 어쨌든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이제 최신 영화 리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질문을 하나 정해서 그 질문에 맞는 영화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어떠세요? 아니면은 뭐 최신 영화 리뷰를 한번 다시 할까요? 지금 왕가 사는 남자 조회수 좀 맛을 봤잖아요. 네. 지금 땡길 어떤 어텐스로 가실 겁니까? 땡길 때 땡겨야 된다. 아니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최신 리뷰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조를 지킬 거예요? 아니면 근데 트렌드에 따라가실 겁니까? 최신 리뷰를 할 만한 작품이 딱히 없지 않나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 안에 어. 개봉되는 영화 중에서 뭔가 최신 리뷰를 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영화 있다면은 그거를 하고 네. 없으면은 저는 이제 저번에 했던 건 뭐 발렌타인데이 그 영화처럼 조금 뭔가 어떤 주제에 맞는 영화를 각자 갖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어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5화 휴민트 그리고 베를린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냥 마치도록 하죠. 네, 마치도록 사담 하겠습니다. 많이 붙였어요. 네. 네. 우리가 마칠 때 그룹 외쳤죠? 네. 시작하시죠. 다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